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로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가 관중 없이 진행돼 왔는데요. 정부는 이제 어제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응원하는 팀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사랑, 이건 변함없지만요. 입장권 수익이 사라지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구단들이 관중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고 하죠.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직 그럴 때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도 현장에 사람이 모여야만 수익이 나는 그런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은 예전처럼, 그러나 방법은 좀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즐겨보는 문화. 우리는 또 조심스럽게 그것을 익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만큼은 약간의 두려움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6월 29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피리 부는 사나이, 오영찬님, 9361님, 최희철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써니스카이님 유튜브로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숫자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도 또 중요한 뉴스가 들어와 있어요. 공수처장 지금 임명 일정을 지금 두고서 여야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다. 빨리 좀 어떻게 얘기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관련 내용을.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인데 일단 오늘 아침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네. 이 공수처법 시행이 7월 15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국회 원구성 협상은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의 어떤 만남이라던가 오늘 네. 본회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7월 15일로 공수처법 시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지금 박병선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좀 살펴보면은요, 국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니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공문이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었고 특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또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사법기구라고 하면서 이번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21대 국회의 어떤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네. 공수처장 임명 과정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가 어떻게 갈 거냐 모두들 지켜보고 계시는데 미래통합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 일정을 지연시킬 거다. 이런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과연 어떤 전략을 계속 앞으로 보여주게 될 것인지 지금 나오는 보도들의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이 적합한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듣고 싶네요. 사실 공수처가 원 구성과는 별개로 굳이 만들어지려면은 추천위원회 가동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아마 두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공수처 후보에 대해서 지금의 상태에서 야당 몫의 후보 추천 2명 할 수 있으니까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중립적인 후보로 한번 추천할 것인가 하는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은 이 공수처 자체가 날치기 공수처법이었다. 네. 제1야당을 패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굉장히 그 패싱하면서 법을 만드는데 급급해서 입법적으로도 미비한 게 많다.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를 또 거부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은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을 한 이유가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과 그 정의당이나 이런 약간 그 4+1 체제에서 야당 몫을 할 수 있는 다른 친여 정당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법에 의하면은 이 추천위원회 자체도 꾸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미래통합당이 계속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느냐. 네. 요청 기한까지 이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칙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 과반 다수의 힘으로 사실은 밀어붙일 수 있는 일입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이 통합당의 어떤 추천권 그리고 그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운영규칙을 통과시킨다면은 협상의 여지는 더 적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는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뺏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정치적 수사이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것이다라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례적으로 했던 것이죠. 관례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여당이 하는 것을 뺏어갔다 이런 거는 정치적 수사이지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통합당에서 예전에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 반대를 내걸었는데 저는 이건 조금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국회에서 여야의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 회기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안 하겠다라는 것은 국회의 존재 자체를 잘못하면 부정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명분이 조금 약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권한, 특히 교섭단체인 제1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실 예전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까지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 통합당이 이걸 계속 지연시킨다면 어쨌든 여당의 총선을 통해서 힘을 몰아줬던 범여권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범여권 지지층의 특징을 잠시 보시면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분노가 결집되어 있는 양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느슨하게 있다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위기에 처할 것 같다라고 할 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모인다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당이 정말 민심을 갖고 영리한 전략을 쓰려면 다 안 돼. 다 지연시킬 거야. 이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 지금 법적으로 구성된 방안을 갖고 밀당을 소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랫도록 어떻게 보면은 관행상 야당이 차지했던 이런 관행을 그 관행의 혜택을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받았죠. 그 혜택을.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 잘못된 관행이다.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 거는 사실은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은 크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는 정치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꼭 동의어로 놓아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공수처라는 게 옥상 옥이냐 뭐 이런 논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 기존의 검찰이 뭔가 뭐 먼지떨이직 수사라든가 별건 수사, 인권 침해적 수사 이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과 공수처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이 공수처라는 기관이 생겼을 때 이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근데 이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나 장관들까지
다 탄핵할 수 있지만은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탄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 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데 공수처에서 불기소를 했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검사의 자격이 법조인 뭐 15년 이상 경력 플러스 법학 전공의 교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헌법상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수처 검사를 일반 검사와 같이 보려면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둘러서 통과시킨 공수처법에 조금 더 입법적인 미비점 그리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잘 보완을 해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가지고 조금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면은 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막 서둘러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근데 7월 15일로 명시된 거는 여당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여당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른다 아닌다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보면 7월 15일 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런 점을 보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공수처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니까 우리는 못 해준다라는 건 명분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공수처와 검찰 개혁이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문 대통령도 최근에 강조했어요. 공수처라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 오히려 이 칼이 여권을 향해서 겨눌 수도 있는 건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 대통령이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라는 것을 괴물 공수처라든가 이렇게 반대하는 야당의 논리는 더더군다나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님 말씀처럼 야당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좋다. 그럼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자체를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협조 안 할 거야. 우리는 계속 지연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여론의 어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사실은 뭐 완벽한 제도나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렇죠?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정권을 막론하고요. 정권들은 어떤 유혹에 휩싸이냐면은 검찰이 권력의 신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사실 알아서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네. 정권 차원에서 검찰이라는 칼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는가는 사실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의 묘미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수처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중립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 정도 되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굉장히 관심이 모였는데 뭐라고 했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개혁도 강조했지만 서로 협력해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장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흔들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일단 쓰면 쉽게 그렇게 하지 않고 믿고 본다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윤 총장을 너무 믿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인권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권 TF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 내에서 진짜 고민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요. 공수처의 경우에는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 정말 공감을 한다면 보수 정권이냐 뭐 개혁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따질 부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최고의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좀 생산적인 논의가 돼야지 이걸 지연 전략으로 막는다? 저는 그것은 좀 명분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아직 임기 안에 있는 검찰총장을 여권에서 흔들어대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책상까지 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절반을 싹둑 잘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의 어떤 체면을 떨어뜨리고 뭔가 이 갈등의 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꼭 추미애 장관의 어떤 비판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하냐 그것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내에서 먼저 반발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늘 공정한 수사를 강조한 만큼
지금 본인의 측근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어떤 수사 대상이 되거나 감찰 대상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중립적인 자세로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했다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얘기가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개혁으로 너무 넘어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검찰개혁 논의는 조금 더 저희가 다른 논의에서 좀 더 깊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뉴스로 좀 가볼 텐데요. 그 경기도 안산 지역의 그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저희가 간략하게 보도는 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증상자의 숫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어제까지 보도된 숫자가 지금 111명. 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학부모들이 지금 유치원장을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보존식 증거 인멸을 지금 의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조금 더 그 지금 확산된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죠. 예, 이 보존식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서 우리가 집단급식 보통 할 이제 때. 50명 이상이라고 보통 기준을 잡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음식물을 매번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 냉동고에서 한 엿새 정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다면은 뭐 역학조사라든가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도 원인 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염 경로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아이들에게 줬던 간식이 보관이 됐다라면 좋았을 건데 사건 발생 전후 기간인 6월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의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 원장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한 시민단체에서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 이른바 증거인멸 의혹, 그러니까 이 어떤 보관해야 될 식품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법적 허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급식법상의 허점 문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어떤 보상 문제, 또 아이들이 좀 심각한 경우는 투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원인 경로,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뭐 유치원 원장은 무지로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이 부분은 지금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보존식을 의도적으로 폐기를 했다 그러면은 증거 인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가 미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납품한 식차제 공급 업체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 이제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업체들이 납품한 많은 곳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에만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식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유치원에서의 어떤 그 관리상의 문제였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인데 지금 이렇게 심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거 걸려서 신장이 지금 무너지고 애들이 혈변을 보고 신장투석을 지금 4명인가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부모로서는 이게 정말 억장이 무너진 일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유치원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았다는 데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 급식법에서 초중고는 학교 급식법으로 이제 관리를 철저한 위생 관리를 받고 있지만은 유치원 여기서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이제 발의하면서 내년부터는 유치원이 들어가요. 내년부터 아직도 내년 공백의 시간이 있네요. 아직까지는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라 조심스럽게
같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들의 모든 안전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아이들의 식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준 것을 그대로 먹을 거란 말이죠. 어른들은 그렇죠. 뭐 의심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유치원의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예.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지자체에서 하든 아니면 뭐 학교교시법 뭐 개정 전입니다만 당국에서 나서든 전면적인 조사를 하거나 전면적인 교육 방침을 좀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보니까요. 담당자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담당자들이 와서 또 그 의무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예.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식당에 들어가 봤는데 영양사 분들이 다 이름없이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관이 안 됐다는 얘기 듣고 오히려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의 어떤 식품 안전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위험 요소로부터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점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돌봄의 문제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그 부분에서도 이 유치원 급식 문제는 조금 더 치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5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사고였는데 라는 기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 25년 전에 오늘을 잠시 한번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송문희 박사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참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그 25년 전에 그 서울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95년 6월 29일 오늘이죠. 네. 오후 5시 52분경에 갑자기 붕괴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때 그 사고로 1,000여 명 이상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있었다가 사망이 502명, 네. 실종 6명, 끝까지 못 찾은 분이요. 네. 그리고 부상자가 937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의 단일 사고로 최대의 인명 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산풍 붕괴가 그냥 사고가 아니라 인재였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타임지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부패 통합판이라고 그때 규정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최초의 대단지 상가로 설계가 되었다가 정밀한 구조 진단도 없이 백화점으로 갑자기 설계가 변경이 되고 예. 백화점이 되고 난 다음에도 무리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제 매장을 넓히기 위해서 뭐 기둥을 뺀다든지 필요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원래 4층이어야 되는데 지상 5층으로 또 불법 증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 불감증도 있었지만 당시 부패한 공무원들과의 부패 연결고리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자,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사회적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해오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또다시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는 건지 지금 또 다른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터지면서 저희가 또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이천 물류센터 사고 예.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도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크게 보도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풍백화점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준공 6년밖에 안 됐던 건물이 무너져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심각한 거거든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건물의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해 주셨듯이 온갖 문제점이 지금 만들어질 때부터 결합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한 진단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좀 한 목소리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좀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렇죠. 정밀하게 법안도 마련하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았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안전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거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뭐 무조건적인 최저 낙찰제로 저가의 어떤 건물들을 후닥닥 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주자의 책임을 강하게 한다면은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네. 실제로 지금 부실 시공을 해도요 영업 정지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처벌이 말씀이시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대형 건설 사업을 앞둔 그런 어떤 공무원과 정부와 이런 지방 정부 간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당시 서초구청장이 그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됐습니다만 그리고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설계업체 권한이 매우 강하고 또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의 인건비도 많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의외로 감리 제도를 86년도부터 도입해 있지만은 이 감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나온 법 중에 하나 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엄청나게 올린다. 5억에서 10억 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실공사를 하면은 거기 추가로 5억 원의 과실금을 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건설업자들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